저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찍어야 했는데 창피해서 밀쳤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깨끗한 옷을 입고 오지 못해서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저는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가벼워서 금방 잊혔지만 어떤 선택은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50년 전 대학 졸업식 날 저는 제 아버지를 밀쳐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제 아버지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시멘트 가루 묻은 작업복을 입고 왔기 때문입니다. 신문지에 싼 돼지고기를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본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본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50년 전 봄이었습니다. 제 대학 졸업식 날이었죠. 캠퍼스는 온통 꽃다발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가운을 입은 학생들은 사진을 찍으며 떠들었고, 부모님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가운 매무새를 한참 다듬었습니다. 사각모를 쓰고 학위증을 받을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가난한 집안의 첫 대졸자, 그것도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을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까? 드디어 해냈다. 이제 나도 서울 사람이다. 그런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허연 시멘트 가루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낡고 흙이 묻은 작업화를 신고 한 손에는 신문지로 둘둘 만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아니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제 입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김명수였습니다. 철민아, 아버지는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졸업 축하한다. 고기 사왔다. 김치찌개 맛있게 해서 먹자. 그 순간 제 귀에는 주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저 꼴이 뭐야? 못 봐주겠네. 에휴. 저 옷차림, 저 모양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친구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제발 지나가세요. 제발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학생이 인상을 찌푸리며 슬쩍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 차림으로?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멋있네. 사각모에 가운 입으니까 의젓하네. 내 엄마가 왔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들 축하한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휙 돌렸습니다. 아, 쪽팔리게. 왜 왔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그냥 가요. 왜 여기까지 왔냐고요? 저는 아버지를 향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러운 것을 쫓아내듯이.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환한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어깨에 얹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축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들고 있던 신문지, 봉지가 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봉지가 터지면서 돼지고기 몇 점이 굴러 나왔습니다. 제 반들반들한 구두에 기름이 묻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애비가 생각이 짧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시멘트 가루 묻은 작업복의 등이 봄 햇살 아래서 쓸쓸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등을 보면서도 불러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마음속으로는 부르짖었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옆에 선 친구들의 시선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여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념사진 속에서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어디에도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한구석에는 무언가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회사에 취직했고 단정한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 치고는 꽤 괜찮은 직장이었죠. 이제 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 그런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순이를 만났습니다. 얌전하고 교양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왔고 집안도 나쁘지 않았죠. 저는 그녀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빠,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죠.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당연한 절차인데.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아버지만 계셨는데 그 아버지를 순이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 가을날 저는 순이와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제 손은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오두막집 단칸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라리 돌아갈까. 하지만 순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방 한가운데 앉아서 찬물에 밥을 말아 드시고 있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 또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 왔냐. 어서 들어와라. 아버지는 황급히 일어나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순이의 표정을, 그녀가 순간 눈을 피하는 것을, 아버지의 손을, 낡은 세간들, 누런 벽, 빛바랜 장롱, 그 위에 이불, 찬물에 마른 밥을 훑어보고는 애써 시선을 돌리는 것을, 그리고 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빠네 집이에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사세요, 아버지?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손톱 사이에 낀 까만 때, 거칠게 갈라진 손가락을 보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손 좀 씻고 다니시라니까요. 사람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 말이 좁은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까만 때가 낀 손을, 갈라진 손가락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작았습니다. 잘했어. 저래야 정신을 차리시지.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신 뒤 순이와 저는 그렇게 둘이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제 신경은 창문 밖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골목 가로등 아래 서 계셨습니다. 그날은 가을이 저물어가는 초겨울이었습니다. 바람이 꽤 차가웠죠. 아버지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가로등 아래서 두 손을 비비며 서 계셨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 춥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순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런 초라한 집, 이런 가난한 아버지를 보여주게 되어서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하고 나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가로등 아래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순이 씨. 다음에 또 놀러 오너라. 아버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슬픈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님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우리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동네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가로등 아래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입김을 호호 불던 그 모습이, 두 손을 비비며 기다리던 그 모습이. 왜 안으로 모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또 하나의 상처가 되어 쌓여갔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장성.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박서방이라고 불렀지만 뒤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마을의 악마.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저도 어릴 적부터 박장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건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때도 그는 환하게 웃으며 동네 어르신들께 술을 사드리고 있었죠. 형님, 제가 한 잔 살게요. 오늘 기분 좋은 날이에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차가운 계산을. 박장석은 그를 모르는 노인들을 노렸습니다. 형님, 읍내 농협 가기 힘드시죠? 제가 대신 돈 찾아다 드릴게요. 그렇게 통장을 맡아놓고는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말했죠. 아이고, 형님. 농협에서 실수한 모양입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러고는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더 비열한 건 땅 거래였습니다. 어르신, 이 땅 팔면 좋은 값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좋은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계약서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온갖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대체,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비용은 매도인 부담, 중개 수수료 15% 같은 조항들이요. 노인들은 그걸 읽을 수가 없었죠. 눈도 어둡고 글씨도 너무 작고 결국 땅은 헐값에 넘어갔고 박장석은 그 차액을 챙겼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일도 있습니다. 동네 이씨 할아버지가 땅을 팔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쓰러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땅값의 절반도 못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장석이 그랬어. 세금 떼고 중개비 떼고 하니 이것밖에 안 남았다고 이씨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보증을 세워주는 수법은 더욱 교활했습니다. 형님, 저 믿으시죠? 제가 보증 서 드릴게요. 큰 돈도 아니고 2천만 원 정도면 금방 갚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보증을 서주고는 뒤에서 빚을 떠넘겼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속은 거예요. 형님, 저도 피해자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척했죠. 심지어 눈물까지 짜내면서요. 가장 비열한 건 그의 이중성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다정다감했습니다. 동네 잔치가 있으면 앞장서서 도왔고 어르신들 생신에는 꼭 떡을 돌렸습니다. 에이, 별것 아닙니다. 동네 형님들한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러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악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은근히 괴롭혔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무시했고 동네 모임에서 그 사람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아, 그 양반 요새 좀 이상해졌더라고. 돈 문제로 사람들한테 빚만 지고 다니던데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교활했습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자기 이름을 빼고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았죠. 형님, 제가 직접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요. 제 처남 명의로 하면 절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장석은 복수를 잘했으니까요. 한 번 찍히면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피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술자리에 부르면 어쩔 수 없이 가고 그렇게 참으며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 김영수 씨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박장석을 멀리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엮이지 마라. 제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박장석은 아버지를 은근히 괴롭혔습니다. 형님, 요새 아들 잘 되죠? 서울서 직장 다닌다며? 지나가다 만나면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이 효자네요. 부럽습니다. 그 말투에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박장석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김영수 씨 아들 서울서 돈 많이 쓴다더라. 그 돈 어디서 났을까?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일도 있습니다. 방학 때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박장석과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마주친 걸 봤습니다. 형님, 아들 학비 마련하느라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박장석은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에이, 왜 그러십니까? 이자도 싸게 드릴 텐데. 박장석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서셨고, 박장석은 뒤에서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체면 챙기시네 쪼들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인간은 진짜 악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곧 박장석은 아버지에게 더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추석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명절을 보냈죠. 아버지는 혼자 뭐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네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웃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철민아, 내 아버지가 큰일 났다. 무슨 일이세요? 박장석을 때렸어. 그것도 아주 많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싸움 한 번 안 하시던 아버지가? 그 온화하신 아버지가?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장석이 아버지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야, 김영수, 집에 있냐? 박장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문을 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죠. 하지만 박장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나와 보라고. 쿵쾅쿵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양반아, 명절인데 술 한잔 하자고. 아버지는 결국 문을 여셨습니다. 시끄럽게 왜 이래요, 명절인데. 명절이니까 한잔하자는 거지. 왜? 나는 싫어. 박장석은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나 오늘 기분 좋아. 땅 하나 넘겼거든. 크크크, 박 노인네 땅 말이야.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았지. 그 말에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박 노인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박장석이 그분의 땅을 가로챘다는 걸 아버지도 알고 계셨죠. 그만 집에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문을 닫으려 하자 박장석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야, 김영수. 너 아들 말이야.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아들 자랑스럽잖아. 대학까지 나왔다며? 근데 말이야. 박장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아들, 너 창피해하는 거 알지? 그 말이 아버지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을 것입니다. 졸업식 때도 너 쫓아냈다며?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 크크크. 박장석은 손가락으로 아버지의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내 아들은 너를 부끄러워해. 너는 막노동꾼이니까. 흙 묻은 작업복 입고 나타나니까 창피했겠지. 하하하. 입 닥쳐요. 왜? 사실이잖아.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내 아들은 너를, 내 아들 내가 키웠어도 너보다는 낫겠다. 그 순간 아버지가 움직이셨습니다. 퍽, 주먹이 박장석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각, 박장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퍽, 퍽. 내 아들이 뭘 잘못했어? 주먹이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사람 살려. 이 사람이 나를 쳤어. 미쳤어. 박장석의 비명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멀찌감치 서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냐?
그래도 박장석이 먼저 시비 건 거 아니가? 맞아. 저 사람 평소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사람들은 속으로는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박장석이 얼마나 악질인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동네 이장이 나서서 아버지를 떼어냈고 경찰이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이요. 김명수가 날 때렸어요. 박장석이 손가락으로 아버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다들 봤잖아요. 경찰관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목격하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땅을 내려다봤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아버지 편을 들면 내일은 자기가 당할 차례라는 걸.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결국 아버지는 폭행죄로 입건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파출소에서 아버지를 뵀을 때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주먹에 상처가 나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왔냐, 철민아. 아버지는 여전히 웃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실수를 했구나. 무슨 말씀을? 박장석이 먼저. 아니다, 내가 참았어야 했어. 어른이 그걸 못 참았으니. 그때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합의금이요. 네, 14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장석의 진짜 목적을요. 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노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화나게 만들어서 때리게 하고 그걸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것. 비열하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140만 원.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돈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 잘못인데. 아버지, 제가 낼게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참으셨어야지. 왜 때리셨어? 이제 평생 이 빚을 지고 사시게 생겼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다고. 전화라도 더 자주 드렸어야 했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 하지만 그 후회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합의금 마련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 됐습니다. 합의금을 마련하는 동안 박장석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때 박장석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박장석은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사람들을 통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김서방이 사람을 때렸는데 합의금도 안 주고 버티고 있다더라. 아들이 서울서 돈 벌면 뭐하냐. 아버지 일은 나 몰라라 하는데. 그런 소문들이 동네에 퍼졌고 아버지는 마을에서 눈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웃 아주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박장석은 아버지가 일하는 공사장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형님, 합의금 언제 주실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주게. 아들이 곧 마련해 줄 거야. 예이, 형님. 저도 급한 사람이에요. 병원비도 나왔고 박장석은 목에 깁스까지 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멀쩡한 목에 깁스를요. 형님,
제가 회사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형님, 아들이 서울 농품회사 다니시죠?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고 합니다. 회사에는 말하지 말아주게. 그럼 빨리 합의금을. 이게 바로 박장석의 수법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시를 주었죠. 빨리 안 주면 내 아들 회사에 알리겠다는 암시를요. 합의금은 제가 마련했습니다. 제 월급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돈 마련했어요. 내일 보내드릴게요.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내가 고생하는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러세요, 아버지?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안 돼요. 돈을 보내고 며칠 후 박장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민이, 나 박서방이야. 합의금 고맙게 잘 받았어. 네. 그런데 말이야. 내 아버지 일자리 말인데. 예. 요새 공사장에서 늙은 사람들 안 뽑으려 하더라고.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박장석은 교활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데 일자리 알아볼 생각 없어? 내가 소개시켜줄 데가 있는데. 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박장석은 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합의금을 받았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를 괴롭힐 생각이었습니다. 이 인간을 어떻게든 혼내줘야 하는데 하지만 저는 무력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제 평온한 삶이 흔들릴까봐, 회사에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에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왔냐, 철민아.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로입니다. 몸을 너무 혹사하셨어요. 그리고 폐렴이 심합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무리하셨는지를. 밤낮으로 일하셨고 쉬지도 못하셨고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괜찮다, 이제 다 끝났잖아.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요. 철민아, 졸업식 날 미안했다. 내가 옷을 좀 더 깨끗하게 입고 갈 걸 그랬나 보다. 내가 창피했을 텐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부족해서. 너한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아버지를 안아드리지 못했을까? 일주일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장석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철민아? 박장석은 여전히 멀쩡한 차림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한테 받은 돈 돌려주세요. 무슨 소리야? 그건 합의금이었어. 합의금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화나게 만들어서 때리게 하고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게 합의금입니까? 일주일 드릴게요. 저는 박장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일주일 안에 140만 원 돌려주세요. 이자까지 계산하면 200만 원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아버지가 남기신 공책이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적어오신 수입과 지출 기록이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날짜도, 금액도. 박서방님이 한 말까지. 박장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 목격자들도 있고요. 알았어, 돌려주면 되잖아. 일주일 안에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당신 가족들한테도 알릴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일주일 후 제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도움받았던 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대신 갚습니다. 그렇게 돈을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의 단칸방을 찾아갑니다. 제 아들 정수를 데리고요. 정수야,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란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아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듭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도 함께 손을 흔듭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노을이 집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그 노을을 바라봅니다. 정수야.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해. 남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하게 살고. 네, 아빠도 이제 할아버지처럼 살 거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이 저를 감쌉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처럼.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마치 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고맙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부끄러웠던 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제 아버지가 김영수였다는 게. 여러분의 따뜻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본 영상에 공감하고 위로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혹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따뜻한 사연으로 뵙겠습니다.